자, 이제 회계학을 할 건데요. 그 문제 1번부터 보시면 그 풀기 전에 그 정부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해설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 회계 관련된 거는 뭐 기준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기준을 외우고 있으면은 뭐 풀 수 있는 거고요. 뭐 계산 문제도 낸 적이 있지만 여긴 따로 뭐 계산 문제가 기출된 게 아니라서 그 정부 회계 관련 문제는 제가 따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회계 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그 뭐가 틀렸냐면 그 1번이 틀렸어요. 1번. 수요자는 아니다. 요게 틀렸어요. 그 경영진들도 그 여러 가지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필요로 해요. 다만 이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주요 이용자, 그 주요 이용자를 외우셔야 돼요. 잠깐 주요 이용자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는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누가 주요 이용자냐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 사람들이 주요 이용자예요. 문제를 치사하게 내면 이 중에 하나를 지워요. 이렇게 그래놓고 옳지 않은 문장을 찾으라 그래요. 이거 넷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도 다 틀린 거니까 주요 이용자를 항상 잘 기억해 보세요. 뭐 이건 그렇고요. 그 주요 이용자 말고도 이 경영하는 사람들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를 필요로 한다고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 내부 경영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이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는 거지 수요자가 아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해설지에도 써놨지만 그 해설지 보시면 다이아몬드 표시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 수요자가 아닌 건 아니다. 주요 이용자가 아닐 뿐 수요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는 문장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2번 갈게요. 감가상각을 물어봤고요. 그 중에도 연수학계법을 물어봤고 1차 년도를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좀 이렇게 먼 훗날의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1월 1일 취득한 게 아니라 7월 1일 중간에 취득한 걸, 기중에 취득한 걸 물어봤어요. 자, 이러면 연도별로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X1년 7월 1일 날 구입을 했죠. 보고기간 말이 도래할 거고요. 1년이 되는 날이 X2년 6월 30일일 거고 또 보고기간 말이 도래할 거고 이렇게 쭉쭉쭉 갈 거라고요. 이거를 첫 해년도부터 이렇게 배분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서 못 풀어요. 그럼 못 풀어요. 이거를 다 푸는 그 순간 시험 시간이 끝나서 감독관이 OMR 카드를 제출하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못 푼다고요. 지금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4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4년을 일단 그려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겠죠? X1년 7월 1일 날 취득했고요. 1년이 되는 날이 X2년 6월 30일, 또 1년이 되는 날이 X3년 6월 30일, 또 1년이 되는 날이 X4년 6월 30일, 또 1년이 되는 날이 X5년 6월 30일 이렇게 될 거예요. X1년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텐데 감가상각을 1년 단위로 하게 된다고 이렇게 1년 단위, 또 1년 단위, 1년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얘를 계산해 보세요. 일단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어느 연도를 물어봤냐면 X4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X4년도가 어디예요? 요 기간이죠, 요 기간. 그렇죠? 요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 1년치를 구하고요. 요 1년치를 구하고요. 요 1년치를 구하고 요 1년치를 구해요. 요 1년치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1년치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6개월치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계산해서 여기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6개월치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12분의 6 하면은 얘가 나올 거예요. 각자 구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연수합계법이라고 했으니까 연수합계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취득원가가 있으면요, 잔존가치를 뺍니다. 자, 여기다가 연수를 다 더하죠. 말 그대로 연수합계니까 연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4년이라 그랬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구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내용연수가 10년짜리다 그러면 언제부터 1부터 10까지 다 더하고 계실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우스에게. 가우스 공식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였나? 그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시키신 그 업무를 빨리 해야 돼요. 갑자기 업무를 시키셔갖고 애들을 일단 자습을 시켜야 돼서 어떤 자습을 시켰냐면, 야, 1부터 100까지 다 더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애들이 이걸 막 더해야 되니까 조용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 애들이 이거 푸는 동안 자기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시킨 그 업무를 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뒤에서 맨 뒤에 앉은 애가 자꾸 떠들어요. 그래서 너 뭐야, 다 더했어? 그러니까 다 더했대요, 얘를. 그래서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가우스래요, 가우스. 너 어떻게 더했어? 그러니까 가우스가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1부터 이렇게 더하라고 해서 더하려고 보니까 한번 이렇게 써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100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일이. 그렇죠? 그럼 100일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0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우스가 한 거는 2번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걸 다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우스 공식이잖아요. 얘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1, 2, 3, 4 다 더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4년이잖아요. 가우스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지 말고, 이게 4년이면 4년이니까 다행이지 10년이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거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10년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분모의 올자리는 10이고요. 그럼 이제 1차 년도에 그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세요. 일단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다 그랬으니까 취득원가 얼마냐면 120만 원에 썼다 그랬어요. 잔존가치가 20만 원이죠. 자, 여기다가 내용유수 4년이니까 분모에는 10이 올 거고요. 첫째 연도니까 4년이 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아, 얘가 40만 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요 계산 근거가 여기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연도도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연도도 는 뭐 얘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100만 원일 거고요. 여전히 10이죠 분모는. 근데 이제 얘가 바뀌어요. 두 번째 연도로 넘어갔으니까 4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년만 남았거든요. 3년 30% 이렇게 하면 3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20만 원.
얘는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얘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중에서 6개월치, 이 중에서 6개월치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에다 6개월치 10만원, 또 얘에다 6개월치 5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X4년도에 인식할 연수학기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1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두 개 더해서 여기다가 12분의 6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15만원이 되고요. 그 제가 해설지에도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3번을 좀 보시면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당해 대손상각비를 얼마를 인식했을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려면 얘를 꼭 줘야 돼요. 자, 대손상각비 항상 짝으로 붙어 다니는 게 대손충당금. 이 대손충당금을 좀 알기 쉽게 그냥 우리의 언어대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얘는 그냥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절친이에요. 절친? 을이 절친인데 100을 이렇게 빌려줬다고요. 100만원을 빌려줬어요. 을이 막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막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돈 빌려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갑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절친이거든요. 절친. 그래서 알았어. 100만원 빌려줄게. 3년 후에 꼭 갚아야 돼? 빌려줬다고요. 그 을이 그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갚지.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넌 나의 은인이야. 이러면서 또 눈물을 주르 흘렸어요.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1년이 지난 날 불안하잖아요. 이거 못 받을까봐. 아무리 절친이지만.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 을이 받아요. 을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해봤어. 잘 지내지? 사업은 잘 되지? 을이 잘 되지 뭐. 그래 잘 지내. 이거 끊었어요? 1년 6개월이 지나서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해봤어요. 을이 또 받긴 받아요. 받는데 처음에 전화했을 때와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을이 왜 자꾸 전화해? 혹시 너 내가 돈을 안 갚을까봐 그러니? 그러니까 갑이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 절친이니까 네가 그냥 궁금해서 안부차 연락해 본 거야. 사업은 잘 되지? 을이 잘 돼. 걱정하지 마. 네 돈 안 떼먹어 이 새끼야. 전화를 끊었어요. 2년이 되는 날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왠지 두 번째 전화는 왠지 좀 날카롭게 받은 것 같고 잠잘라고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갑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절친, 삼총사였거든요. 또 다른 절친인 병에게 전화를 해봐요. 병이 받죠. 갑 웬일이야? 뭐 별일은 아니고 근데 을이랑 통화하니? 그러니까 병이 그래요. 나 걔랑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갑은 어때요? 충격에 휩싸이잖아요. 내가 빌려준 이 100만원 어떡하지?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 갑은 혼자 집에서 소주 한 병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100만원 중에 이 100만원을 못 받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전화를 날카롭게 받았을 때 1년 6개월이 지나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 그때도 얘가 분위기가 날카로우니까 그때 생각했다고요. 100만원 중에서 내가 아무래도 20만원 정도는 80만원? 50만원? 50만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 얘가 대손충당금이에요. 자, 이때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을이 전화를 안 받죠? 이제 이 100만원은 받을 길이 요원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못 받을 게 확실해졌잖아요. 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또 다른 절친인 병도 얘랑 연락이 끊겼고. 그럼 이때 100만원은 뭐가 돼요? 못 받을 게 확실해졌으니까 그때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은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불안함 이거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그냥 재미스럽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 대손충당금은요, 대손상각비가 늘어나면 얘는 줄어들어요. 대손충당금은 회계 처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처리하고요.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이 충당금을 줄여버린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채권을 없애버리죠. 100만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 공부하신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매출채권 계정이나 이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계정이나 다 대손상각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움직여. 움직인다는 얘기는 기초에 있는 매출채권, 기말에 있는 대손충당금, 기초에 있는 대손충당금, 얘네들이 기말에도 매출채권이 이렇게 있겠죠? 기말에도 대손충당금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기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변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동하는 원인이 대손상각이래요. 대손상각. 그러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얘와 얘의 변동분을 알기만 하면, 얘와 얘의 변동분을 알기만 하면 대손상각비가 기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이거를 제 전국 모의고사 회계학 해설을 들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얘를 이제 기말과 기초의 차이로 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잘 보세요. 일단 단기 총 매출액이 주어졌죠. 그러면 총 매출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의 계정이니까 전년도에는 0원으로 마감이 됐을 거고요. 올해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라고 하는 건 기초에 빵원이었어요. 손익계산서는 장부를 마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새로 생긴 매출이 80만 원이라고요. 수익은 대변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냐면 두 번째 줄에 현금 유입액이 60만 원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증가한 거죠.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다 써요? 차변에 쓰잖아요.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현금 6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그 변동을 줬잖아요. 매출채권이 기초에는 50만 원이었는데 기말에는 45만 원으로 5만 원 줄었어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에다 쓰면 되죠. 매출채권 쓰세요. 무조건 기초와 기말의 차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기중에 변동한 게 나온다고요. 간접적으로. 대손충당금도 기초에는 5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5만 원이니까 변동한 게 없죠? 변동한 게 없으니까 안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건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차가 안 맞잖아요. 이쪽은 85만 원, 이쪽은 60만 원이니까 대차가 안 맞는 금액 25만 원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풀이 기법을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라고 해요.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요. 저기 회계사 세무사 강의하시는 김영덕 회계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면은 그건 도둑질이니까.
저 같이 술 먹으면서 허락 받았어요. 둘이 저랑 친하거든요. 친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래서 써도 되냐고 여쭤봐서 허락 받았어요. 써도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너가 누구냐면요. 기말이고요. 자, 나는 누구냐면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 기말로 보내시면 돼요. 자, 기초를 기말로. 예, 매출액은 기초가 없으니까 0원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0원에서 80만 원으로. 자, 유입액 0원에서 60만 원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다 너에게로 나를 보내면 대차가 안 맞는다고요. 그게 답이에요. 자, 이거를 어디서도 쓸 수 있냐면 현금 흐름표에서도 쓸 수 있어요. 현금 흐름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현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얘를 빼고 준다고요. 자, 대손상관비가 이렇게 있고 매출 채권이 이렇게 변동했고 총 매출액이 얼마다. 자, 그럴 때 현금 유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써놓고 대차 안 막는 금액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또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연습해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 4번 갈게요. 4번. 답은 4번이고요.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고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도 하고 뭐 어찌됐든 두 개 다 계속 삼각해 간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든 그 삼각한 금액을 삼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삼가액은 모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요.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얘기한 보기 4번이 틀렸어요. 이제 문제 5번. 자, 원가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나만 삐끗하면 그냥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의 원가다. 요걸 다 더하면 답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순간 실수해서 얘를 빼먹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한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대충 어림잡아서 풀면은 답도 틀리고 시간도 날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푸시는 걸 권해요. 안 푸시고 다른 걸 먼저 풀었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푸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막 이래갖고 뭐 어찌됐든 여기서 물어보는 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한국은 X일 연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했는데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산 거죠. 자, 이를 위해서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위에 창고 건물이 있었나 봐요. 애초에 토지를 살 때 그 위에 창고 건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샀는데 그 창고 건물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사옥을 지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때려 부셨다고요. 철거했대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한 후에 바로 공사를 시작했고요.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 금액을 줬어요. 그랬을 때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토지를 구입했다고요. 그럼 뭐가 발생할 거냐면 토지의 원가가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나, 여기 하나 발생할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 뭐가 발생할 거냐면 이제 건설을 막 시작하면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이제 건물에 대한 원가가 발생하겠죠. 여기서는 아직 그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쓴 돈 중에 어디까지가 토지고 어디부터가 건물이냐, 요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토지로 가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할 거고요.
하나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그 원가를 구성하겠죠. 첫 번째 점을 보니까 토지의 구입 가격이래요. 뭐 토지를 샀으니까 당연히 토지의 원가겠죠. 이렇게. 다음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 비용이 1,300원이 있어요. 얘도 토지를 사려고 쓴 거니까 1,300원에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창고 철거 비용 900원이 있대요. 이거 왜 부신 거예요? 내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부신 거잖아요. 이 창고를 철거하지 않으면 내가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원가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토지의 원가에 이렇게 가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가 2,000원 들어갔는데 얘는 건물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2,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 비용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지비라고 하는데요. 정지비 등. 굴착 비용과 정지비 등은 사실 뭐 엄연히 얘기하면 달라요. 정지비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라시 치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쓰는 원가니까 이것도 다 건물의 원가로 넣으시면 돼요. 얘가 500원. 여기다가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이렇게 500원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자재 구입 비용이 있어요. 왜 샀겠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4,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5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건설 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이게 뭐예요?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은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하시다 보면 차입원가에서 배우죠. 차입원가 중에 자본화할 원가 이거 배우시죠? 그거예요. 자본화 해야 되니까 150원도 여기다 더하시면 되죠.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의 인건비가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왜 고용했냐고요. 건물 지으려고 고용한 거잖아요. 당연히 건물의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1,700원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얘를 쪼르륵 다 더하시면 8,35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2번이죠. 자, 이제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 재평가를 물어봤어요.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물어봤고요. 재평가는 뭐냐면 매년 일정 시점에 장부금액과 뭐 공정가치 요 차액을 인식하는 것, 이게 재평가예요. 말 그대로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장부금액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혹시나 말 문제로 나오면 이거 많이 틀리시는데요. 뭐냐면 이걸 뭘로 바꾸냐면 문제에서 자 매년 말로 바꿔요. 그럼 많은 분들이 맞는 문장이네 하고 넘어간다고요.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계속 공정가치가 보고기간 말의 금액으로 주어지니까 재평가를 매년 말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계산 문제를 이제 좀 쉽게 내기 위해서 매년 말 이제 그 재평가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매년 말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정한 매년 일정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맨날 6월 3일에 할 거야. 그러면 6월 3일이 재평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말에 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가 우리의 지금 장부금액보다 더 크다면 평가 이익을 계산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고 있냐면 기준에서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고요.
얘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합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요. 재평가하는 시점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이때는 뭐가 발생할 거냐면 평가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슨 개정 과목을 쓰냐면 재평가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얘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재평가잉여금, 얘는 기타 포괄손익.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고 당기손익 처리한다.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그리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만약에 평가 손실을 계상하는데 그 전기 이전에 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우선 상계해라. 만약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상계하라고요. 우선 상계? 얘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이익을 계상하는데 전기 이전에 평가 손실로 인식한 그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걔도 먼저 상계해라. 만약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얘도 우선 상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우선 상계한 재평가 잉여금과 우선 상계한 부분이 있죠? 걔는 뭘로 처리해요? 아무리 평가 손실이라 하더라도 얘는 재평가 잉여금이라 상계한 거니까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얘도 재평가 손실이랑 처리했으니까 우선 상계했으니까 아무리 평가 이익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 상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NI는 네팅 인컴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대략적인 얘기를 해봤으니까. 토지를 샀어요. 토지. X1년 초에 얼마 주고 샀냐면 100만원 주고 샀어요. 100만원. 그러면 분개를 해보세요. 자, 뭐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현금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사오겠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냥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한다면 자, 이렇게 하겠죠? 100만원 주고 이렇게 샀어요. 자, X1년 말 재평가를 했는데요. 토지의 공정가치가 90만원이었대요. 토지는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감가상각비는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제 이게 언제였어? X1년 1월 1일? 그럼 X1년 12월 31일에 와서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재평가로 다시 공정가치로 보고해야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90만 원이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공정가치가 지금 장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요. 그럴 땐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개정 과목을 뭘로 쓴다 그랬냐면 재평가 손실로 쓴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그러면 재평가 손실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공정가치 90만원, 우리 장부금액 100만원,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할 거예요. 대변에다 뭐라 써요? 이걸 그냥 낮추면 돼요. 원가를 줄이면 된다고요. 토지 10만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세 번째 줄 보시면 X2년 말에 재평가를 했는데 이번엔 공정가치가 105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이번에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평가 손실 계상했으니까 이제 90만 원짜리가 105만 원, 15만 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발생했죠. 이익이 발생하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한다 그랬죠.
이렇게? 얘는 뭐예요? 지금 공정가치 105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장부금액 90만 원. 요 차이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의 원가를 늘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전기 이전에 미리 인식해 놓은 평가 손실이 있다면 우선 상계라 그랬잖아요. 재평가 손실 미리 인식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랑 우선 상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다 15만 원 잡으면 안 되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얘랑 상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재평가 손실 10만 원 있던 거 여기다 적어요.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5만 원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X2년 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재평가 이익이 얼마고 자본 항목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냐. 자, 재평가 이익 10만원, 그 다음에 자본 항목에 포함될 재평가 잉여금 5만원. 답이 얼마예요? 10만원 5만원이니까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분계를 다 해가면서 푸냐고요. 그 1분에 한 문제잖아요, 우리. 그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00분을 준다면서요? 100분 맞나? 100분 주고 이제 문제가 한 과목에 20분이고 5과목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되는데 이래서 어떻게 1분에 풀어요? 이러지 말고 그림 그리세요. 그림. 분개하다가는 분개해요. 화가 난다고요. 분개하지 말고 그림 그리세요. 그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X 1년 초에 100만 원 주고 샀대요. X 1년 너무 X 1년 초에 이렇게 샀어요. 근데 X 1년 말이 되니까 이 지금 공정 가치가 9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떨어지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차익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재평가 손실. 금액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2년 말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됐어요? 105만 원이 됐잖아요. 원래 100만 원 선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만큼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얼마예요? 105만 원에서 90만 원 빼니까 15만 원 생긴다고요. 자, 얘가 다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인식한 게 있다면 먼저 상계하라고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상계하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상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내려오는 거니까 손실이고요. 이때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익이고요. 나머지 차액 5만 원 얘가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반대. 어떻게? 이런 경우죠. 처음에 인식했는데 100만 원이라고. X 1년 말에 보고기간의 공정가치를 보니까 120만 원이더라.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발생할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을 보니까 이게 8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발생할 거냐면 4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얘가 떨어졌다고 다 재평가 손실이 아니라 먼저 재평가 잉여금 인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랑 먼저 상계시키라고요.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재평가의 손실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이 있으니까 먼저 상계시키시고요.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만 재평가 손실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이 먼저 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재평가 손실이 먼저 있으니까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순식간에 풀 수 있다고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분개해야지.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연구해 보세요. 뭐 그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그 해설지에도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그거 잘 보세요 한번. 문제 7번 볼게요. 7번. 시산표를 물어봤어요. 시산표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너무 쉽게 냈어요. 우리 시산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회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 분계장에 분계하죠.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총 계정원장에 막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죠. 그런 다음에 보고기간 말에 수정 분계를 막 또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총 계정원가에 또 막 옮겨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옮겨 적은 걸 바탕으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죠. 그 시산표는 우리가 회계 거래를 잘못했다거나, 그러니까 뭐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거나, 차변에 적어야 될 걸 대변에 적었다거나, 혹은 뭐 빼먹었거나, 이렇게 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대차 금액이 안 맞는다고요. 그럴 때 오류를 잡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대차 금액이 맞으면 시산표에서는 못 잡아내요. 보세요. 보기 기역을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뭐냐면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대차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시산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를 골라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차 금액이 다른 것만 고르면 돼요. 대차 금액이 다른 것만 시산표에서 우리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똑같으면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잖아요. 얘 똑같죠? 얘 똑같죠? 기억만 다르죠? 기억이 답이에요. 이거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제 문제 8번 볼게요. 8번. 얘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걔로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다 뭘 적냐면 자산 적어요. 자산. 여기다가 뭘 적냐면 부채 적어요. 여기다 뭘 적냐면 자본 적어요. 근데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그러니까 국제회계기준은 어떤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미국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쓰다가 이제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그 여러 가지 회계 부정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기준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유럽 기준을 갖고 온 거거든요. IFRS. 얘가 유럽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을 요리책에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기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설탕 2분의 1 큰술. 자, 뭐 두 번째 뭐 맛술 한 잔. 뭐 세 번째 뭐 김치 4와 2분의 5조 1조각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IFRS는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자, 맛있게 잘해보자.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여야 되나? 자, 맛있게. 방법은 맛있게.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잠깐 여담으로 얘기해 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려 그래요. 요 자본금 부분, 자본 부분. 보통 이 자본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거 국제회계 기준에는 없지만 그 우리 옛날에 쓰던 게 있어요. 자본잉여금이라고. 지금 이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기타 자본 구성 요소라고 국제회계 기준은 얘기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옛날 우리 기준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막 세분하시는 거거든요. 뭐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쪽이니까. 이 자본금은 애초에 이 기업이 설립할 때 들어간 기초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투자받은 거.
그리고 뭐로 인해서 변동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혹은 그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유상증자로 인해 늘어나요. 무상증자를 해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 늘어나고요. 자, 감자를 하면 줄어들어요.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당기순이익의 총합이에요. 총합. 당기순이익의 누적된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0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였다면 이 이익잉여금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하기 전까지의 이익잉여금은 언제까지 당기순이익을 더한 게 될 거냐면 X0년 말까지 발생한 이익 당기순이익을 다 더한 것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이익잉여금 있죠? 얘는 언제요? 지금 이게 몇 년도인지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게 X1년도라고 가정하면 이 기초이익잉여금은 X0년 12월 31일 현재의 금액이라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해 X1년도에 발생한 그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서 뭘 줬냐면 올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줬다고요. 당기순이익이 뭐예요?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그냥 수익에서 비용 뺀 거지. 내가 번 돈, 거기서 내가 쓴 돈, 그거 뺀 거, 내가 순수하게 번 거, 그게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자, 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번 얘기, 여기 매출. 자, 내가 돈 쓴 거, 여기 있죠? 돈 쓴 거. 또 뭐 있어요? 또 없네. 이렇게 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X1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다시 그려보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X0년 말까지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합 더하기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얘를 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자료로. 저기 매출, 매출원가, 급여. 이걸 갖다 쓰면 되겠죠? 갖다 쓰고 나머지 자산부채를 갖다 쓰면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 합이 맞도록 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가 미지수 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아까 그 우리가 문제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거기서 풀었던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해보세요. 너에게로 나를 보내보세요. 다 지우고. 자, 매출이 12만원 발생했잖아요. 매출은 손익계산서 계정. 자, 기초인 빵이었죠? 자, 기말에 12만원이 된 거예요. 그럼 기말에 보내보세요. 아, 매출이 12만원 발생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자, 매출원가가 10만원 발생했잖아요. 매출원가 10만원. 이렇게. 다음 급여 5만원 발생했죠. 급여 5만원.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이 7만원 있어요. 성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성급 비용 7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8만원 있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요. 그 부채는 이쪽에 써야겠죠? 이렇게. 자본금 4만원 있어요? 자본금은 대변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13만원 있죠? 현금 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20만원 있어요? 재고자산은 자산이죠. 이렇게. 일단 매입 채무 17만원인데 매입 채무 부채니까 여기다가 쓰시면 되죠. 매입 채무. 그게 얼마냐면 17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금 5만원 있잖아요. 미지급금도 부채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수수익 있죠? 5만원.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자, 다 적었어요. 자산과 부채를 다 반영했고요. 올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요소도 다 반영했어요.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그 안 맞는 금액, 그게 뭐예요? 기초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대차를 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해보세요. 12만원, 22만원, 22만원이니까 35만원, 35만원, 55만원, 그럼 105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105만원이 돼야겠죠. 대차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를 다 더해보면 얘 20만원, 24만원, 그러면 41만원, 45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두 개 빼면 얘 얼마죠? 14만원? 이게 뭐야? 잘못됐나? 아무튼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대차 안 맞는 금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대차 안 맞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14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초에 있는 금액을 기말에 있는 금액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9번을 풀어볼게요. 문제 9번. 재고자산 소실된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매출 총이익률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게 매출 총이익률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기초재고에서 당기 매입을 더한 건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더한 거와 똑같다. 요 등식만 아시면 돼요. 요 등식이 어렵다면 요 T 계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품 만약에 재고 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 기초 금액이 있겠죠? 그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올해 매입한 게 있을 거잖아요. 매입. 얘를 뭐라 그래요? 두 개를 합친 거? 차변의 합계를 뭐라 그러냐면 판매 가능 재고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게 되면 재고자산이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 빠져나가는 그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요 대차가 안 맞는 금액, 팔고 남은 거, 판매 가능 재고에서 우리가 팔고 남은 거, 그게 뭐예요? 기말 재고 자산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대차는 맞아야 되니까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을 더한 게 항상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더한 거와 같다고요. 이제 요 등식을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 기초 재고에서, 자, 단기 매입을 이렇게 더하고 매출 원가를 이렇게 빼게 되면 기말 재고가 이렇게 나오죠. 그 문제에서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갖다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X1년 1월 1일 기초 상품 재고액이 25만 원이래요. 25만 적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X1년 7월 말에 홍수가 발생해서 15만 원의 상품만 남고 모두 소실됐대요. 일단 요거 체크해 두세요. 15만 원이 남았대요. 15만 원. 요거만 남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X1년 7월 말일까지 단기 상품 매입한 게 130만 원이래요. 여기 130만 원. 단기 매입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단기 매출액이 120만 원인데 매출액을 주면 안 되잖아요. 매출 원가를 줘야지. 그래서 마지막 점에 매출 총이익률을 준 거예요. 우리 매출 총이익 어떻게 구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요 매출과 매출 총이익 사이의 비율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부르고요. 매출과 요 매출 원가 사이의 비율을 매출 원가율이라 불러요.
그러면 요 원가와 이익 사이의 비율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원가 이익률이라 불러요.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면 얘를 준 거거든. 얘가 20%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와 얘의 비율이 얘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20%면 얘가 80%겠죠. 간접적으로 매출 원가율을 80%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표에서 매출과 매출 원가의 비율을 매출 원가율이라고 한다고 했고, 요게 지금 80%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 매출의 금액을 줬다고요. 얼마? 120만 원. 그럼 매출 원가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9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입 매출 원가가 96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96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기말재고가 나올 거예요. 그 기말재고가 얼마 나오냐면 59만 원 나와요. 여기까지 뭐예요? 우리가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기말재고가 59만 원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보니까, 창고에 가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15만 원의 상품만 있대잖아요. 실제로 가보니 홍수가 나갖고 나머지 다 떠내려가 버리고 15만 원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44만 원은 저 한강에 가 있는 거예요. 다 홍수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얘가 소실된 거죠. 44만 원이 소실된 상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 9번이었고요. 자, 문제 10번을 좀 보세요. 뭐가 틀렸냐면 1번이 틀렸는데요. 그 1번에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자, 자본의 차감 성격이다. 그게 틀렸어요. 자본 조정은 차감하기도 하지만 자본에서 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감 항목이다 그 말이 틀렸고요. 그 해설지 5페이지 와보시면 그 다이아몬드에 제가 써놨어요. 가감되어야 되는 항목, 그게 자본 조정이에요. 가감에다가 제가 글씨 색깔을 입혀놓은 거고요. 그래서 자, 이제 12번을 보시면 11번은 안 푼다 그랬으니까 12번을 보시면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 그리고 가공원가, 다른 말로 전환원가, 이거 두 개를 구해보래요. 뭐 단순히 더하기 문제니까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요걸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기초원가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말로 이제 기본원가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더해서 가공원가, 다른 말로 전환원가 이렇게 부르죠. 더하기 할 줄 아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래요? 28,000원. 자,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예요? 4만원.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줬죠? 6만원. 다음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줬는데 20만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20만원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나머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다 단위당 금액인데 지금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월간 총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20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기초원가 68,000원. 그 다음에 가공원가 요거 다 더한 거 21만원 이렇게, 11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볼게요. 13번.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물어보고 있고요. 예정배부율은 그 예산을 그 예정 기준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예정 배부 기준으로.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그 예정 제조간접원가를 안 줬어요. 그걸 주면은 뭐 너무 쉬우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예정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기준수로 나누면 되죠. 자, 직접 재료 원가는
말 그대로 직접 재료 원가로 갈 거고요. 간접 재료 원가는 이게 뭘 구성하냐면 제조 간접 원가를 구성해요. 일단 얘.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말 그대로 직접 노무 원가고, 공장 건물의 임차료 있죠. 임차료. 공장 건물의 임차료도 이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제품의 원가에 이렇게 뿌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제조 간접 원가고요. 공장 설비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얘도 뿌려줘야 돼요. 자, 근데 판매 직원의 급여는 우리 제품 제조랑 관련이 없다고요.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얘를 파는 데 들어가는 원가니까 제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장 설비 보험료 있죠. 얘도 들어가면 되죠. 광고 선전비도 제품을 다 만들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얘도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더하면 예정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오죠. 그게 얼마냐면 2만원, 4만 5천원 이렇게 나오나요? 4만 5천원. 이제 얘를 예정 배부 기준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문제 두 번째 줄에서 줬어요. 기계 시간인데요. 그게 예정 기계 시간이 10,000시간이래요.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4.5 기계 시간당 4.5원이 뭐예요?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문제 14번 가볼게요. 수정 분계를 좀 물어봤어요. 수정 분계를 좀 해보시고 그 수정 분계가 도대체 단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8월 1일 날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요.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니까.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임차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을 거예요.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원을 수취하면서 임대의 수익으로 기록했대요. 그럼 이제 이 회계 처리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8월 1일 날 현금을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냐면 2,400원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전액 다 임대 수익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렇게. 요렇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0원을 대여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 했대요. 뭐 그러면 일단은 10월 1일 날 돈 빌려준 것만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빌려줬어요. 현금이 나가겠죠? 얼마 빌려줬냐면 10,000원 빌려줬어요. 이렇게. 그쪽에다가 대여금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보험료 2년분 2,400원을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대요. 11월 1일 날 현금 2,400원을 줬죠. 그리고 전액 다 보험료로 했대요. 요게 이제 회사가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봅시다. 8월 1일부터. 저 2,400원은 1년간 임대하는 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발생 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지금 언제야? X1년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 수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임대 수익만 수익으로 계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400원이 1년치인데 1년치인데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5개월 아니겠어요? 그럼 5개월을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올 거냐면 200원이니까 1,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00원? 그러면 이제 1,000원만 계상해야 되는데 2,400원을 계상했잖아요. 임대 수익을.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얼마를 더 잡고 있어요? 이 두 금액의 차익 1,400원을 더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400원을 줄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줄여줘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뭘 써야 돼요? 아직 우리가 수익을 계상하지도 않는데 돈부터 미리 받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수 임대 수익이라고요. 얘는 부채예요. 돈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미리 받아 돈만 받고 이제 임대라는 의무를 계속 이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은 7개월 동안. 부채. 자, 요렇게 수정 분기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다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는데 우리가 이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가 발생할 거냐면 이자가 발생할 거라고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한 것도 우리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해 줘야 돼요. 그럼 올해 이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현금 10,000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얼마 받기로 했냐면 연 4% 받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연 이자율이니까 12개월치에 대한 이자예요. 근데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1%니까 1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원을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죠? 그냥 하면 돼요. 자, 이자 수익을 계상해 보세요. 1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안 받았어요? 언제 받기로 했냐면 1년 후에 원금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미수이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분기가 수정 분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 자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2년치 보험료예요. 2,400원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치만 보험료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전액 다 보험료로 잡았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자 2,400원. 얘가 2년치예요. 2년은 24개월이니까. 그 중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200원만 보험료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를 더 오버해서 잡았냐면 2,200원만큼 더 오버해서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 보험료를 줄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다 뭘 적어요? 우리가 아직 보험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먼저 줬잖아요. 성급보험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먼저 준 거잖아요. 성급. 이렇게 세 번째 수정 분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 보기가 요런 수정 분기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을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칠판이 좁아서 일단 지우면 그 해설지에 제가 그 7페이지에 보시면 미치는 영향을 표로 그려놨어요. 우리가 그 수정 분기를 하면서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왔냐면 그 7페이지 해설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임대수익부터 보험료까지 그 계정 과목이 나온 거예요. 먼저 적어볼게요. 적지 말고 그냥 저기 해설지 보세요. 아까 수정 분기 한 것만 여기 좀 적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수정 분기가 1,000원만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2,400원 잡아놨으니까 1,400원 줄였었고요. 그래서 이를 선수 임대료로 이렇게 해놨죠. 선수 임대 수익. 두 번째 이자를 인식하지 않아서 이자를 인식했잖아요. 100원. 여기는 아직 못 받은 이자니까 미수이자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보험료를 200원만 계상해야 되는데 2,400원을 계상했으니까 보험료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2,200원을 줄였어요. 여기다가 성급보험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칠판을 보시면서 해설지를 같이 보시면 자 임대 수익이 우리가 1,400원을 줄였잖아요. 수익은 원래 대변에다 써야 되는데 차변에 썼으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 칸에 보시면 해설지에 1,400원 마이너스 표시해 놓은 거고요. 반대로 선수임대료라는 부채가 늘어나죠. 이렇게. 그다음 미수이자 자산의 100원이 늘어나고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 2,200원이 새로 생기고요. 보험료를 우리가 줄였어요. 자, 보험료라고 하는 건 비용 항목이죠. 비용의 마이너스니까 결국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산부채 수익 비용의 그 효과를 다 모조리 다 더하고 빼보면 그 7페이지에 그 합계를 보세요. 자산은 2,300원이 증가하고요. 부채는 1,400원이 증가하고 수익은 1,300원이 감소하고요. 비용은 2,200원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자산이 2,100원만큼 증가한다. 틀렸죠? 2,300원 증가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비용이 200만큼 증가한다. 비용은 2,200원만큼 감소하죠. 동그라미 3번. 수익이 100만큼 증가한다. 수익은 1,300원만큼 감소하고요. 동그라미 4번. 당기순이익이 900만큼 증가한다. 비용이 지금 2,200원 감소하니까 결국 당기순이익은 2,200원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수익이 1,300원 감소했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원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맞죠. 이렇게. 자, 문제 15번 보세요. 15번. 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장이고요. 2번이 옳지 않아요. 2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가 옳지 않냐면 저 모든 기업이 틀렸어요. 모든 기업. 일단 해설지 8페이지에 와보시면 그 다이아몬드가 두 개 있죠. 문제 15번에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일단 그 외부 감사를 누가 받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 읽어보시면 자, 모든 기업들이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다음에 뭐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식회사, 그 다음 유한회사 이렇게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6조에 가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회계 기준으로 삼아서 무조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기업을 열거해 놓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기업이 외감을 받는 모든 기업이 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 모든 기업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6번 가보세요. 16번. 자, 한국은 지금까지 현금 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그랬을 때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은 50만 원이고요. 기초 매출채권 줬고 기말 매출채권 줬어요. 기말 선수 수익이 그렇대요. 그러면 엑셀년의 수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에게로 나를 보내면 되잖아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수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때도 너에게로 나를 보내면 되고요. 거꾸로 했던 경우 발생주의를 현금 기준으로 바꾼다. 요래도 너에게로 나를 보내면 돼요. 자,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이외의 파트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로 나를 보내보세요. 너에게로 나를 보내면 다 돼요. 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현금 기준에 의한 문제 두 번째 줄 현금 기준에 의한 X1년도의 수익이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저 5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현금 5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기초와 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을 줬어요. 너에게로 나를 보내라고요. 기초가 3만 원, 기말이 6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출채권이 3만 원 늘어났잖아요. 매출채권은 자산이에요? 이렇게 3만원 이렇게 늘어났죠. 일단 기말 선수 수익이 2만원이래요. 기초가 없는데요? 그럼 0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자, 기말 선수 수익이 2만원이죠. 선수 수익은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에다 쓰면 되죠. 얼마냐면 2만원. 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아요. 대차가 안 맞죠? 얼마가 안 맞냐면 51만 원이 안 맞아요. 그럼 걔가 올해 수익이에요. 발생 기준에 의한 수익이라고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이제 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17번 볼게요. 17번. 요게 조금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었는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되죠. 그림을. 그 산식에 의해서 푸는 게 간단한 문제도 있고요. 산식이 되게 복잡한 것들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 독일의 철학자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은 수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런 말을 좀 이렇게 그 유명인의 이름을 빌리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자, 문제 17번 볼게요. 17번.
자, 한국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된대요. 그리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을 하는데, 4월 생산 자료를 줬죠. 기초 제공품이 10만 개, 단기 완성량이 60만 개, 착수량이 80만 개, 자, 기말 제공품이 20만 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손품의 검사는 50% 시점에서 이루어지고요. 검사를 이거 중요하셔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통과한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냐? 정상 공손 수량을 또 물어본 게 아니죠. 비정상 공손 수량을 물어봤어요. 이 통과한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검사를 받은. 그럼 답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냐 그냥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제공품 계정을 좀 그려보면, 제공품을 흔히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은 WIP라고 불러요. Work in Process라고 해서 과정 중에 있는 작업, 그래서 아직 덜 만들어진 제품, 제공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튼 자, 기초 제공품이 10만 개 있었어요. 10만 개. 그리고 올해 착수 제공품 계정으로 흘러 들어온 거, 공정에 흘러 들어온 게 80만 개래요. 그랬는데 올해 완성이 돼 갖고 이 제품 계정으로 넘어간 게 얼마예요? 60만 개래요. 이게 제공품 계정에서 공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게 60만 개래요. 자, 그럼 이제 대차 잔액이 안 맞을 테니까 기말 제공품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제품을 구하면 이게 30만 원이 돼요. 기말 제품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20만 개라 그랬죠? 20만 개. 아, 그러면 그중 10만 개가 공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대차평균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회계는 대차평균의 원리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공손, 그러니까 정상공손은 뭐냐면 책에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제조하는 그 제조기업이 예상할 수 있는 그 불량품,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고요. 비정상 공손은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이 몇 개고 비정상이 몇 개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 제품이 이렇게 팔렸을 거고요. 선입선출이니까.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80만 개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팔렸을 거예요. 50만 개겠죠. 책에서 보셨을 테지만 이 정상 공손 수량,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할 때는 저 선입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똑같아요. 그건 책에서 공부하실 테니까 따로 말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한 게 60만 개라고요. 60만 개. 이 60만 개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 제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이 10만 개.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해서 완성된 게 50만 개. 그 얘를 단기 착수 완성품이라고 불러요. 단기 착수량이랑 좀 다르죠? 단기 착수,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했다고요. 그게 50만 개고요. 그 다음 기말에 또 제공품이 있잖아요. 기말의 제공품이 얼마냐면 20만 개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기초가 지금 공정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단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말 제공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해설 때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공정의 단계를 자 0%부터 자 100%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가공 말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가공의 원가가 어떻게 하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근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지금 60%라고요. 60%.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에 60%까지 만들고 이제 올해 나머지 40%만 만들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50%라고 하면
전기의 60%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고 올해 이렇게 만들면 돼요. 나머지 40%를.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은 얼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에 착수했어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 오면 돼요. 이렇게. 기말제공품은요. 기말제공품 완성도가 80%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80%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해 여기 80%까지 만들었대요. 80%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검사를 어디서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검사를 몇 퍼센트 시점에서 한대요? 그렇죠. 50% 시점에서. 그러면 50%에서 선을 쭉 그으세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통과인지 받은인지. 통과잖아요. 그러면 이 선들이 다 통과해야 돼요. 점선은 지금 통과한다고 해서 점선까지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 공손품이라고 하는 건요. 뭘 전제하는 거냐면 단기에서 발생한 것만 전제하는 거예요. 이 점선은 전기잖아요. 전기. 기초제공품에서 60%까지는 전기에서 완성한 거라고요. 그래서 올해 단기 공손품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선은 무시하시고 요 실선만 통과한 걸 이렇게 세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통과한 게 일단 50만 개 있죠? 그 다음에 또 통과한 게 20만 개 있죠? 자, 여기에 몇 퍼센트를 정상 공손 수량으로 한대요? 저 10%. 이렇게. 자, 그러면 7만 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정상 공손 수량이에요. 요렇게 하고 4번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비정상 공손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전체 공손 수량이 아까 10만 개였죠? 그 중에서 정상을 빼니까 자, 3만 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답은 2번이죠. 자, 이제 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은 검사를 통과한 거지만 만약에 검사를 받은 이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정을 좀 바꿔서요. 가정을 좀 바꿔서 여기 기말 제공품의 그 완성도를 예를 들어서 50%라고 해볼게요. 50%. 그럼 요 선이 바뀌겠죠.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50%까지 완성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검사를 통과한 학교품의 10%를 정상 공손 수량으로 한다 그러면 50%에서 쭉 내렸을 때 통과한 게 지금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50만 개에다가 10% 이렇게 해서 정상 공손 수량을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한이 아니라 받은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도 포함돼요? 받긴 받았잖아요. 아니 50%까지 왔으니까 받았을 거잖아요. 불량이든 합격이든 난 모르겠고 받은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받은으로 물어봤으면 다시 이거 두 개 더해서 70만 개에 대해서 자 10% 7만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과한이랑 받은이랑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18번 가보죠. 18번. 표준원가를 물어봤어요. 표준원가. 표준원가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한국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단기 변동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 150만원, 고정 제조 간접원가 예산이 200만원이래요. 그 제조 간접원가 배분을 구해야 할 텐데 그 기준 조업도로는 1000기계 시간을 사용하면 되고요. 단기의 실제 기계 시간이 800시간이래요. 변동 제조 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75,000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변동 제조 간접원가 문제에서 뭘 줬냐면 능률 차이를 주세요. 능률 차이. 능률 차이. 제가 아직 이쪽 바닥 원가 회계책을 잘 못 봤는데요. 뭐 거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실제 여기 이 얘기로 해본다면 이거 실제 기계 시간이고요. 요게 실제 배부 기준수고요. 실제 기계 시간이고요. 요게 표준 배부율이에요. 요게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배부 기준수고요. 아, 이 말 더럽게 어렵죠. 일단 얘가 표준 배부 기준수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 일단 여기만 보시면 다른 게 얘만 다르잖아요. 실제 배부 기준, 표준 배부 기준, 결국 금액이잖아요. 프라이스니까 이 둘의 차이를 뭐라 그러냐면 가격 차이라고 부르는데 변동 제조 관점과 얘기를 할 때는 가격 차이라고 안 부르고요. 우리가 기계 시간을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 차이라고 불러요. 소비 차이. 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실제 기계 시간하고 표준 기계 시간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내가 예상했을 때 한 요 정도 기계 시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기계 시간은 요렇게 바뀌었네. 요 기계 시간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얘를 그래서 능률 차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 시간이 내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능률적이지 못한 거고요. 적게 들어갔으면 능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하는 것, 그 능률 차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능률 차이를 준 거예요. 어디 있냐면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변동 제조 관점 원가 능률 차이가 7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75,000원. 근데 어떤 차이냐면 불리한 차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상했던 원가보다 실제 발생한 원가가 더 크면 불리하겠어요? 아니면 적으면 불리하겠어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불리한 거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원가보다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불리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식으로 써보세요. 얘를 식으로 쓰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얘와 지금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SP는 똑같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발생한 기계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줬으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800시간이라고. 800시간 쓰세요. AQ가 실제 기계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상한 기계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걔는 몰라요. 문제에서 안 줬어요. 그 다음에 SP는 예정 배부율인데요.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죠. 변동 제조 관점원가 예산 150만원이라고 줬고요. 얘를 배부 기준수로 나누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래요? 세 번째 줄 중간에 1000기계 시간. 자, 이렇게 계산하면 기계 시간당 1,500원을 예정 배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래요? 이게 75,000원이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역산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얼마 나와요? 얘를 계산해 보시면 그 해설지에 750시간 나와요. 750시간. 보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제품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기계 시간은 750시간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800시간이 더 50시간이 더 발생해서 800시간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기계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원가가 더 많이 발생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불리한 차이라고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게 900시간 나왔다. 그럼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SQ가 그러니까 표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750시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정 제조 관점 원가의 조업도 차이를 물어봤다고요. 조업도 차이. 저 조업도 차이를 구하는 식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게 표를 그리면 좀 쉬운데요. 실제 발생한 걸 적으시고요. 여기다 예산을 적으세요. 예산을 적으시고 여기다가 배부액을 적으세요. 표준 원가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실제 원가로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을 작성하지 않아요. 표준 원가로 작성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배부액은 제공품 계정에 배부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다 표준원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고정제조 관점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기계시간에다가 단가를 곱할 텐데 우린 표준원가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여기 표준원가가 들어갈 거라고요. 자, 고정제조 관점원가의 표준원가 또 구할 수 있죠? 예산을 줬어요. 200만 원이라고. 배부 기준도 줬죠? 1000기계시간이라고. 그래서 고정제조 관점원가는 단위당 2,000원, 기계시간당 2,000원씩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원가로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예상한 기계시간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실제 기계시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상한 기계시간이 얼마였냐면 750시간이었어요. 750시간에다 적으라고 이렇게. 자, 그럼 배부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계산해 보세요. 뭐 얼마 나오겠죠? 해볼까? 75 곱하기 2는 150이고 공이 4개니까 그러면 150만원 이렇게 나오겠네. 150만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예산이 2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200만원이죠? 여기 200만원, 200만원. 요 예산과 이 배부액의 차이, 얘가 조업도 차이예요. 자, 200만원하고 여기 150만원하고 차이, 얘가 조업도 차이예요. 조업도 차이인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얘가 유리한 차이인지 불리한 차이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한 고정제조 관점원가는 150만 원이었다고요. 근데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더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죠. 불리한 차이는 이제 U 이렇게 쓰고요. 반대로 유리한 차이는 F 이렇게 써요. 어쨌든 자, 50만 원 불리한 차이가 그래서 조업도 차이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50만 원만 구하면 50만 원만 구하고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지 못하면 금액은 다 계산해 놓고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확실히 이해를 좀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19번은 제가 안 푼다 그랬고요. 20번 가보세요. 20번. 재무 비율을 먼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재무 비율. 재무 비율 뭐 되게 많죠. 뭐 회전율, 뭐 유동부채율, 막 엄청 많잖아요.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풀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면은 문제를 좀 읽어보면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요. 기초 재고자산 줬고 유동부채 줬고 유동 비율을 줬고요. 당좌 비율도 줬어요. 또한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도 줬고요.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보고 있냐면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고 있고요. 1년은 360일로 계산한대요. 왜 그러겠어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유동 비율을 줬으니까 저거로 인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동 비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유동 부채를 유동 자산으로 나눠서 구해요. 자,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 400%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유동부채를 줬잖아요. 얼마라고? 10만 원이라고. 죄송해요. 유동부채가 밑으로 가야 돼.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예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이렇게. 이게 지금 400%고요. 저도 다 까먹었죠. 이건 뭐. 자, 유동부채를 줬어요. 10만 원이라고. 자, 그럼 이제 얘를 역산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 40만 원? 그래서 일단 유동자산이 40만 원인 걸 알았네요. 어디다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뭘 줬냐면 당좌 비율도 줬어요.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말 그대로 요거와 비슷하게 요 자리에 당좌 자산만 넣으면 돼요.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 그것이 당좌 비율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100%라고 했어요. 근데 유동부채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그럼 얘도 역산할 수 있겠죠? 얼마? 10만 원? 당좌 자산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유동자산하고 당좌자산을 구했잖아요. 저 두 개를 빼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재고자산이 나와요. 기말재고자산이 이렇게 나오면 재고자산이 나오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30만 원 이렇게 돼요. 해설지 보시면 돼요. 해설지. 세 번째로 제가 재고자산을 구해놓고 있죠. 이게 30만 원 기말재고자산이 나오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기초재고자산도 줬고요. 이제 우리가 기말재고자산을 구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을 거냐면 평균 재고자산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평균을 내면 돼요. 기초의 재고를 더하고요. 기말 재고자산을 더해요. 그리고 얘를 나눠요. 2로. 이렇게. 자, 기초재고를 줬죠?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기말재고자산 30만 원. 얘를 2로 나누면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평균 재고자산을 구했어요. 오케이? 일단 문제에서 뭘 줬냐면 재고자산 회전율을 줬다고요.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저기 뭐야? 그걸 줬죠. 그걸 뭘 줬냐면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이 줬어요.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 얘는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원래는 365예요. 얘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로. 근데 여기서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365가 아니라 3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36이래요. 그럼 얘도 역산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겠어요? 10 이렇게 되겠죠? 10.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 복잡해 죽겠네. 매출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돼요. 평균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우리 평균 재고자산을 20만 원이라고 구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0이고요. 그럼 얘 역산해서 구할 수 있죠. 얘 얼마예요?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매출 원가가 2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외우는 팁인데요. 이게 그 우리 자동차 보면 자동차 갑자기 자동차를 왜 얘기하냐고요? 자동차 이 바퀴가 회전하잖아요. 바퀴가 회전해야 자동차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것들은 다 밑에 있어야 돼요. 재고자산 회전율이잖아요. 재고자산이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회전율도 가만히 잘 보시면 그 산식을 잘 보시면 회전하는 것들이 다 밑에 가 있어요. 그 책에서 보세요 한번. 제가 옛날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출원가까지 다 구해놓고 났어요. 구해놨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출을 문제에서 줬어요. 3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했잖아요. 힘들게 200만 원. 이렇게 빼면 매출 총이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매출 총이익이 저기 10만 원, 100만 원,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다 풀어봤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